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중국 반도체 산업의 몰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이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를 달성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것을요. 전 세계가 메이드 인 차이나 반도체의 위력에 떨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2024년 한 해 동안만 중국 주요 반도체 기업 15개가 연쇄 파산했습니다. 상하이 우성 반도체, 난징 우성, 우성전자, 칭화유니그룹. 한때 중국 반도체 산업의 자존심이었던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오늘은 중국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5가지 구조적 치명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실패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중국 반도체 정책의 역사를 간단히 되짚어보죠. 2014년 중국은 국가직접회로 산업발전 추진 강령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반도체 굴기에 나섰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어요. 2020년까지 자급률 40%, 2025년까지 70%를 달성한다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1387억 위안 규모의 국가빅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9년에는 제2차 빅펀드로 추가로 2041억 위안, 약 34조 원을 더 투입했어요. 총 5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반도체 산업에 쏟아부은 겁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놀라웠습니다. 2014년 7%에 불과했던 중국 반도체 자금률이 2022년에는 약 17%까지 올라갔어요. SMIC, 화웨이, 하이실리콘, 장강존주 같은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냈죠. 하지만 이 모든 성장이 모래 위의 성이었다는 게 2023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특히 2022년 10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는 결정타였습니다. EUV 장비는 물론이고 14나노미터 이하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장비와 소재에 중국 수출이 전면 금지됐어요. 바로 이 시점부터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연쇄 파산이 시작된 겁니다. 구조적 문제 1. 과도한 정부 의존. 첫 번째 치명적 문제는 정부 보조금 중독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시장 경제에서는 기업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살아남죠. 하지만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달랐어요. 누가 정부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가 생존의 핵심 요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칭화유니그룹입니다. 한때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이었던 이 회사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1200억 위안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돈으로 뭘 했을까요? 기술 개발보다는 무분별한 인수합병에 열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인수를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를 인수하려다가 또 실패했죠. 결국 2021년 파산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도덕적 해이였어요. 기업들이 진짜 기술 개발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부 돈을 더 많이 받을까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PPT 창업이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만 만들면 수십억 위안의 투자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정작 제품은 만들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우성 반도체가 대표적입니다. 2017년 설립된 이 회사는 정부로부터 170억 위안을 투자받았어요.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제품 하나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2024년 파산 절차에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운영되니까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시장 경쟁력이라는 기본기가 없었어요. 정부 돈이 끊기는 순간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구조적 문제 2. 기술력 격차. 두 번째 문제는 압도적인 기술 격차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공정 기술이에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은 대만 TSMC의 3나노미터 공정입니다. 삼성전자도 3나노를 양산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 최고 기업인 SMIC조차 아직 7나노미터 공정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도 불완전한 형태로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핵심은 EUV 노광 장비입니다. 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이 장비가 필수인데 전 세계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네덜란드의 ASML 단 한 곳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ASML에게 중국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EUV 장비 한 대 가격이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00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장비 없이는 10나노미터 이하 첨단 공정이 불가능합니다. 중국이 자체 EUV 장비를 개발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SME라는 회사가 도전했지만 아직 28나노미터 수준에도 못 미치는 장비밖에 못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장비만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 기술도 큰 문제예요. 세계 최고 반도체 설계 회사는 미국의 엔비디아, 퀄컴, AMD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앞선다던 화웨이 하이실리콘도 미국 제재 이후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어요. 더 심각한 건 소재와 부품입니다. 반도체 제조에는 300여 가지 화학물질과 특수 소재가 필요해요. 이 중 90% 이상을 일본, 독일, 미국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웨이퍼 세정에 필요한 불화수소산은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의 90%를 독점하고 있어요.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이런 핵심 소재 기술은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는 겁니다. 구조적 문제 3. 공급망 생태계 붕괴. 세 번째 문제는 공급망 생태계의 분절화입니다. 반도체는 정말 복잡한 산업이에요. 설계 마이너스 제조 마이너스 패키징 마이너스 테스트까지 수백 개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이 생태계의 일부분만 잘하고 일부분은 엉망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중국은 패키징과 테스트 분야에서는 세계 1위예요. JCT, TFM이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핵심 장비와 소재는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합니다. 특히 첨단 공정에 필요한 장비들은 95% 이상을 해외에서 들여와야 해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한 부분이 막히면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2년 미국 제재 이후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장비 가동률이 평균 30% 이하로 떨어졌어요.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생산 라인이 멈춰선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중국 내 기업 간 협력도 제대로 안 된다는 점이에요. 서로 경쟁하느라 기술 공유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한국을 보세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경쟁하면서도 장비와 소재, 기업들과는 긴밀하게 협력해서 K-반도체 벨트를 만들었잖아요. 중국에는 이런 생태계가 없어요. 구조적 문제 4. 인재 부족과 기술 유출. 네 번째 문제는 인재 부족입니다. 반도체는 정말 까다로운 산업이에요. 한 명의 숙련된 엔지니어를 기르는데 최소 10년은 걸려요. 그런데 중국에는 이런 고급 인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국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해외 인재 스카우트에 올인했어요. 대만 TSMC, 삼성전자, 인텔 등에서 일하던 엔지니어들을 엄청난 연봉으로 빼와댔습니다. 실제로 TSMC에서 일하던 대만 엔지니어들이 중국으로 대거 이직했어요. 중국 기업들이 기존 연봉의 2-3배를 제시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개별 엔지니어 몇 명이 간다고 해서 전체 기술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반도체 기술은 팀워크와 노하우가 핵심인데 이건 하루아침에 이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었습니다. 2023년부터 중국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자 스카우트해왔던 해외 인재들이 다시 원래 회사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대만 엔지니어들의 대량 이탈이 심각했어요. 미- 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대만 정부가 자국 엔지니어들의 중국 진출을 제한하기 시작했거든요. 게다가 중국 내 젊은 인재들은 반도체보다 인터넷 기업을 선호해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같은 기업이 더 높은 연봉과 좋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거든요. 결국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인재 확보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구조적 문제 5. 시장 접근성 한계.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문제는 글로벌 시장 접근 한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팔 곳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먼저 고급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요. 애플, 삼성, 퀄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산 반도체를 잘 안 써요. 품질과 공급 안정성에 대한 불신 때문이죠. 실제로 화웨이 하이실리콘의 키린 칩은 성능이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화웨이 제품에만 들어갔지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거의 채택하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건 정치적 리스크예요. 미마이너스 중 갈등 때문에 서구 기업들이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꺼리고 있어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내수 시장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국 내수 시장도 한계가 있어요. 특히 첨단 반도체가 필요한 고급 제품들은 여전히 해외 브랜드가 압도적이거든요. 결국 시장 규모의 한계로 인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워요. 생산량이 적으니 원가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러면 더욱 시장에서 밀려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사례 분석. 우성 반도체의 몰락.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우성 반도체의 몰락 과정입니다. 우성 반도체는 2017년 설립된 중국의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었어요. 정부로부터 170억 위안이라는 천문학적 투자를 받았고 중국의 삼성전자가 되겠다고 호언장담했죠. 초기에는 정말 화려했어요. 일본과 대만에서 300명이 넘는 엔지니어를 스카우트했고 첨단 생산 시설을 구축했어요. 언론에서는 중국 메모리 반도체의 희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2020년까지 3년 동안 제대로 된 제품을 하나도 내놓지 못했어요. 기술적 문제가 계속 발생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핵심 장비 부족이었어요. 메모리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EUV 장비를 구할 수 없었고 대체 기술도 개발하지 못했어요. 설상가상으로 2022년 미국 제재가 시작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의 유지 보수조차 불가능해졌어요. 부품 공급이 중단된 거죠. 결국 2023년부터 대량 해고가 시작됐어요. 스카우트해왔던 해외 인재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고 생산 라인은 사실상 가동 중단 상태가 됐어요. 2024년 3월 우성 반도체는 마침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170억 위안을 태운 채로 말이죠. 이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돈만으로는 반도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글로벌 영향 분석. 중국 반도체 산업의 몰락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먼저 긍정적 영향부터 볼게요.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중국 경쟁사들이 무너지면서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하고 있어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독주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만 TSMC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면서 TSMC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졌어요. 하지만 부정적 영향도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공급망 불안정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반도체 패키징과 조립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지정학적 긴장도 계속되고 있어요. 중국이 반도체 자급을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방식으로라도 기술력을 높이려고 계속 노력할 거예요. 특히 성숙 공정 분야에서는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여전히 위협적이에요. 28나노미터 이상 공정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거든요. 향후 전망.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추가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 보여요.
아직도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2025년까지는 더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합병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중국이 완전히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전략 수정은 하겠지만요. 첫째, 성숙 공정 집중 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요. 첨단 공정은 당분간 포기하고 28나노미터 이상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거죠. 자동차, IoT, 산업용 반도체 등에서는 성숙 공정으로도 충분하거든요. 둘째, 소재와 장비 자급화에 더 집중할 거예요. 당장 첨단 EUV는 어렵더라도 성숙 공정용 장비는 자체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셋째, 동남아시아 우회 진출을 늘릴 가능성이 있어요. 직접적인 미국 진출이 어려우니까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을 통해 우회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술 영역에서 도전할 수도 있어요. 양자 컴퓨터, 뉴로모픽 칩 같은 차세대 기술에서는 아직 승부가 결정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이 글로벌 1등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늦었고 기술 격차도 너무 커요. 대신 지역 강국 수준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몰락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돈만으로는 기술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수십조 원을 투입했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확보하지 못했어요. 기술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경험으로 쌓이는 거거든요. 두 번째, 생태계의 중요성입니다. 반도체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산업이에요.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 테스트까지 모든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해요. 중국은 이런 생태계 구축에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인재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그걸 다룰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중국은 단기적인 스카우트에만 의존했다가 결국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네 번째, 시장의 중요성입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팔 곳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중국은 글로벌 시장 접근에 한계가 있었고 이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분야예요. 정치적 갈등이 산업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 중국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K-반도체, 벨트 구축, 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 강화, 차세대 기술 선점 등에 더욱 집중해야 해요. 또한 인재 육성도 중요합니다. 중국처럼 단기적인 스카우트에 의존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만의 반도체 인재를 길러내야 해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협력도 필요해요.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반도체 강국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반도체 동맹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한국이 반도체 패권을 유지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함께 토론해보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심층 분석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진진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